여러분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빵빵한 시드머니, 기가 막힌 차트 분석 능력, 신들린 매크로 분석력, 흔들리지 않는 멘탈, 장기 투자가 가능한 충분한 시간, 다양한 설명들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마인드라고 말하고, 가장 중요한 공부는 심리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등장인물이 바뀌고 투자 상품이 다 달라져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게 바로 인간의 심리, 늘 반복되는 공포와 탐욕에 반응하는 인간의 심리는 절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바뀌는 트렌드와 투자 대상, 투자 환경, 투자 방식을 논하기 전에 인간 심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 자기 스스로의 마인드셋은 물론이고 매번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대중들의 반응을 읽으면서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공포와 탐욕의 광풍에서 벗어나 평정심을 지키며 장기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예전 영상부터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소개드리는 책이 바로 모건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우리가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인간 심리에 대한 내용을 돈의 심리학 스페셜 영상으로 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책의 다양한 챕터의 내용들을 계속 조금씩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이번 스페셜 영상을 통해 돈의 심리학의 주옥 같은 내용들을 제가 꽉꽉 눌러 담았으니까요. 웬만하면 이런 말씀 잘 안 드리지만 이번 영상은 끝까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투자의 뼈와 살이 되는 중요한 얘기 함께 같이 들어보시죠. 제시 리버모어는 자신의 기가 막힌 감과 천재적인 판단으로 때마침 주가 폭락에 배팅하는 도박적인 공매도를 걸어놨고, 이 한 방의 선택으로 제시는 하루에 30억 달러, 원화로 3조 9천억 원을 법니다. 이 책에서는 제시 리버모어처럼 한때는 레전드였지만 지금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또 한 명의 투자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 말고 제3의 멤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릭 게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게린이라는 인물이 버핏, 먼거와 함께 공동으로 투자하고 사업을 맡길 매니저도 함께 뽑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갑자기 투자의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투자의 세계에는 늘 떠오르는 스타가 있고 언제나 최고의 수익률을 자랑하는 엄청난 투자자들이 존재하지만 끝까지 존재하고 위대한 투자자로 추앙받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수익률이 아닌 생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모건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에는 100만 가지가 있고 그 방법을 다룬 책도 많다. 그러나 부자로 남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겸손함과 편집증이 어느 정도 합쳐져야 한다. 여러분, 이 문장의 의미에 대해서 이번 영상을 통해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저 역시 가장 의미 있는 가치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생존의 중요성에 대해서 실존 인물 2명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트레이딩을 좀 하신 분들이라면 제시 리버모어라는 인물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1877년에 태어나서 14살의 나이에 단돈 5달러를 들고 가출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트레이더라는 직업이 있는 줄조차 몰랐던 시절에 전문 트레이더로 활동하면서 30살의 나이에 현재 물가 기준으로 1억 달러, 원화로 1300억 원을 번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가 활동하던 시기에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공포의 그 단어, 1929년 10월의 일주일 동안 주식시장 시총의 3분의 1이 사라진 블랙 먼데이를 겪은 인물입니다. 그 당시 이 공포의 폭락장으로 인해서 수많은 월스트리트의 투기꾼들이 자살했다라는 뉴스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보니까 집에 돌아오지 않았던 제시 리버모어를 가족들이 애타게 찾고 있었죠. 그런데 다행히 제시는 아무 일 없이 집에 돌아왔고 아내와 아이들은 울면서 남편을 맞이하면서 괜찮냐고 제시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시 리버모어는 자신의 기가 막힌 감과 천재적인 판단으로 때마침 주가 폭락에 배팅하는 도박적인 공매도를 걸어놨고, 이 한 방의 선택으로 제시는 하루에 30억 달러, 원화로 3조 9천억 원을 법니다. 단 하루에 3조 9천억 원을 벌었다면 이건 어떤 기분일까요? 그것도 모두가 자산이 폭락하고 있는 가운데 혼자 4조 원 가까운 돈을 벌면서 제시 리버모어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난 왜 누군지 모르지? 라고 생각하시는 구독자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야기는 여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고 시간이 더 흘러 4년 후로 넘어갑니다. 1929년에 대박을 쳤던 리버모어는 모든 투자자들이 그렇고 모든 인간이 그렇듯이 자신감에 넘친 나머지 점점 큰 배팅을 했고, 결국 그높던 수익률은 평균으로 회귀하며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지게 됐고, 결국 주식시장에서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파산으로 자괴감과 수치감을 느꼈던 리버모어는 1933년에 이틀간 잠적해서 뉴욕타임즈에 글을 찾는 기사 내용이 올라오고 가족들이 애를 태우면서 기다렸는데 결국 집으로 돌아왔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고 투자의 세계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사람들이 피터 린치, 워렌 버핏은 알아도 제시 리버모어를 모르는 이유가 바로 시장에서 생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건 하우절은 이 책에서 금전적인 성공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생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될 수 있을 만큼의 성공적인 회사의 40%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하향해서 결국 시가총액이 0이 되는 게 바로 자본주의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돈을 버는 것도 어렵지만 돈을 잃지 않는 것 역시 전혀 다른 별개의 영역이라고 모건 하우절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돈을 버는 것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낙천적으로 사고하고 적극적 태도를 갖는 게 필요하다면 돈을 잃지 않는 건 겸손해야 하고 돈이 빨리 사라질 수 있음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번 돈의 일부는 운에 의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행운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겸손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 책에서는 제시 리버모어처럼 한때는 레전드였지만 지금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또 한 명의 투자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혹시 구독자님들은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 말고 제3의 멤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솔직히 전 이 책을 보고 처음 알았는데 바로 릭 게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게린이라는 인물이 버핏, 먼거와 함께 공동으로 투자하고 사업을 맡길 매니저도 함께 뽑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갑자기 투자의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에 대해 워렌 버핏이 했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과 찰리는 본인들의 투자 방식을 통해 엄청난 부자가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를 서두르지 않았던 반면 릭은 똑똑했지만 서둘렀다고 합니다. 그는 1973년부터 1974년까지 이어진 경기 하락 국면에 대출을 사용해서 투자금을 늘렸는데 그동안 주식시장이 70% 하락하면서 주식 가격이 단법과 밑으로 내려가면서 마진콜이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게리는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인이 갖고 있던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40도 안 되는 헐값에 팔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진 거죠. 여러분, 앞서 나온 제시 리버모어와 릭 게린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줍니다. 첫째,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수익률이 아니라 무조건 생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확실해 보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정답이 맞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도 절대 한 번에 모든 걸 잃을지 모르는 파산의 상황은 무조건 막아야 합니다. 그렇게 최악의 상황이 발생될 확률을 줄이고 생존할 확률을 계속 높여가는 것이 결국 돈을 벌고 지키기까지 하는 길인 겁니다. 둘째,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계획에도 늘 내가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말하는 성공은 무조건 운이 따라야 된다, 운칠기삼이다, 운이 없인 큰 성공이 어렵다, 이렇게 운이라고 하는 내가 예측할 수도 없고 컨트롤할 수도 없는 존재가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운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서 내가 하는 일을, 내가 하는 투자를 망치는 쪽에 불운으로 확 불어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역시 꼭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위기는 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은 대비하지 못합니다. 9.11 테러,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바이러스, 늘 다른 형태의 위기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대비한다고 계획해봤자 거의 대부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살아남았을 때만 그 모든 계획들이 의미 있고 빛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부동산 하락기에 역전세로 무너진 투자자들을 보면 갭 투자를 하면서 임차인 보증금에 선순위로 은행 대출까지 풀로 땡겨서 갭을 최소화하면서 투자했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레버리지의 비율을 맥스로 올리려는 마인드가 바로 수익률 극대화라는 유혹 때문이고, 이 유혹에 빠져서 자신의 투자금을 최소화하고 은행과 임차인의 자금을 최대한 활용했다가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는 시점이 강하게 오니까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줄줄이 파산하게 된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죠. 상승장에서 최대한 주식수 늘리고 싶으니까 주식담보대출을 최대한 끌어서 수량을 늘렸는데 급격한 하락장이 오는 순간 주식계좌의 증거금이 급격히 줄어들며 증거금 부족이 뜨는 걸 막고 또 막고 가다가 결국 마지막에 가장 최저점의 주가에 더 이상 막지 못하고 대부분의 주식을 헐값에 던진 릭 게린처럼 소중한 장기적 우상향 주식을 날리는 경우가 주변에 너무 많았죠. 배율이 10배, 30배, 100배나 되는 선물 거래가 가능한 암호화폐의 경우엔 이런 청산 케이스가 주변에 널렸습니다. 단 1초라도 증거금이 부족하면 청산되는 이런 최악의 레버리지 구조를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자신의 소중한 비트코인을 날리는 걸 보면 저는 정말 이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맞나? 아니 정말 이 사람들은 이 주식을, 이 부동산을 장기적 우상향이라고 보고 최대한 오랫동안 보유하려고 한 게 맞나? 라는 의심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좋은 자산을 발견하고 모아가는 것도 투자의 과정에서 엄청나게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모은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과정 역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 자산을 지키고 불리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최대한 제거하고 구조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줄이는 힘이만이 수량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키고 싶고 모으고 싶은 좋은 자산을 파산 없이, 마진콜 없이, 강제청산 없이, 돈맥경화로 터지는 일 없이 최대한 최악의 상황이 발생되지 않고 온전히 나머지 리스크를 시간으로 녹여 수익으로 치환할 수 있는 정상적인 투자의 구조를 만들어줘야 우리가 기대하는 2030년 그 자산들이 결국 위대한 결과를 구현했을 때, 그 놀라운 투자 성과를 보여줬을 때 뒤에서 씁쓸한 표정 짓지 않고 온전히 그 기쁨을, 그 성과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늘 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설령 그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투자한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그 구조를 믿고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하면서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생존을 목표로 하루하루를 대비하는 구독자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반드시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한 건 아니다. 이 구절은 제가 좋아하는 투자의 본질이 잘 설명된 책 모고나우절의 돈의 심리학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여러분은 지구라는 큰 행성을 얼리고 녹이면서 반복됐던 빙하기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구라는 행성 자체를 얼렸다 녹였다, 그것도 주기적으로 그렇게 만들려면 도대체 얼마나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그런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책에서는 빙하기 이론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요. 제가 핵심 결론만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엄청나게 큰 힘이 지구를 얼리고 녹이는 게 아니라 태양과 달의 중력으로 살짝 기울어진 지구의 궤도가 특정 시점에 평소보다 서늘한 여름을 만들고, 그때 녹지 않은 얼음층이 수십 수백 년간 쌓이면서 지구 전체를 몇 킬로미터의 두께의 얼음으로 뒤덮는 거대한 결과를 만들었다고 설명합니다. 즉, 얼음층을 유발한 것은 눈의 양이 많아서가 아니라 아무리 적더라도 남아있는 눈이 지속적으로 쌓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잘 설명해주는 사례입니다. 이걸 투자의 영역으로 비유하면 매년 가격의 오르내리는 온도에도 다 녹지 않고 조금씩 쌓인 자산이 오랫동안 누적되면 엄청나게 두꺼운 자산의 얼음판을 만든다는 사실, 즉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오랫동안 보유하며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면 조금씩 쌓인 안전마진이 미래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걸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죠? 어느 세월에 돈 모으고 집 사냐? 물려받은 자산이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니야? 월급 쥐꼬리만큼 받아서 이게 해결되겠니? 그래서 내가 그냥 오늘만 사는 거야. 그냥 마음 편하게. 적립식 내산다고 해결되니? 그런 식으로는 이미 늦었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빙하기와 같은 어마어마한 사건은 순간적으로 엄청난 에너지에 의해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하며, 그런 에너지가 없는 사람과 방법은 시작부터 포기하고 안 된다고 보는 거 아닐까요? 짧은 시기 동안 바로 얼려버릴 아이디어만 머릿속에서 굴려보다가 안 된다고 결론 내린 거 아니냐고요. 매년 녹지 않고 남는 얼음을 지속적으로 챙기면 그게 장기간 쌓이면서 빙하기를 만든다는 이 놀라운 자연현상의 장기 투자, 복리의 마법을 이해한 사람이라면 투자를 대하는 마인드와 생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의 영역에서 위대한 투자자로 추앙받는 워렌 버핏의 성공 비결을 해부한 2000여 권의 책 중에서 단 한 권도 이 남자는 75년간 투자를 해왔다 라는 제목의 책이 없다는 것만 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에 있어 시간이 갖는 절대적 비중을 쉽게 간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투자에서 시간이 갖는 중요성을 정확히 파악하신 분이라고 해도 그 시간을 견딜 자신이 없고 어떻게든 그 시간을 쉽게 넘기고 짧게 단축할 생각만 집중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장기 투자가 정답인 건 알지. 그래, 알아. 근데 솔직히 힘들잖아. 안 그래? 10년 장기 투자? 아유, 말은 쉽지. 근데 자산이 반토막 마이너스 80%까지 쪼그라드는데 계속 맨정신으로 장기 투자한다? 난 못해.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다 보니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발견한 다음에 망치매매법이나 순간이동처럼 깨어보니 2030년, 이동해보니 10년 후, 이런 걸 농담 삼아 꿈꾸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투자는 말이죠, 장기 투자는 말이죠, 절대 수면 내시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검진할 때 어떻게든 위나 장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곤 싶은데
맨정신에 내시경하는 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마취돼서 자고 있는 동안 검사 다 하고 마치 순간이동하듯이 깨어보니 다 완료되어 있는 그런 장기 투자를 꿈꾼다면 이 세상에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장기 투자는 맨정신에 목구멍에 집어넣는 내시경 검사 같은 겁니다. 고통스럽고 지루한 걸 알지만 미래를 위해 내 건강을 위해 주기적으로 하고 그 과정을 모두 감내하는 자만이 엄청난 결과를 만든다는 거죠. 돈의 심리학에서는 대부분의 투자 관련 책들이 경기순환이나 트레이딩 전략, 투자 종목 등에 관한 책들인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가장 강력한 책의 내용은 닥치고 기다려라 이거라고 말합니다. 닥치고 기다려라. 이 멘트에 장기 추세의 그래프 하나 딱 그려진 책 하나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쓸데없이 트레이딩 계속하고 잘못된 전략 세우고 요리조리 왔다 갔다 고개 운전해봤자 결국 제자리인데 계속 끊임없이 그런 변줄만 올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복리의 개념을 직관적으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물론 대부분의 분들은 본인이 복리를 알고 있고 복리를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할 겁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있을 뿐 복리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장기 투자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 자체가 가장 결정적인 증거니까요. 복리를 직관적으로 이해했는데 장기 투자를 안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계산 문제 하나 나갑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8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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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은 뭘까요? 잘 들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8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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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은 뭘까요? 8을 9개 더하면 그러니까 8 곱하기 9는 오케이? 계산하셨죠? 그럼 다음 문제 8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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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은 뭘까요? 이거 바로 계산되십니까? 너무 빨리 얘기해가지고 못 들었다고요?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8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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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은 뭘까요? 계산되세요? 정답은 1억 3,421만 7,728입니다. 여러분, 맨 처음 문제의 답이었던 72와 두 번째 문제의 답인 1억 3,421만 7,728의 차이는 9년간 곱하기 인생을 살았는가 아니면 더하기 인생을 살았는가 이 둘의 차이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곱하기 인생이 바로 복리라는 걸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정리해보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매년 녹지 않는 얼음을 남길 것인가. 설령 다 녹아버린 해가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 추세를 보면서 앞으로 쌓여갈 얼음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머릿속의 잡념을 지우고 닥치고 기다릴 것인가. 그런 마인드를 세팅한 사람만이 지구라는 행성을 얼려버릴 엄청난 일을 만들고 불을 쌓아 자상가의 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저도 자주 강조해서 설명드리는 내용이지만 투자는 속력이 아니라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돈의 심리학에서는 이런 구절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최고 수익률을 원한다. 그러나 오랜 시간 성공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최고 수익률을 내지 않았다. 그들은 꾸준한 투자율을 보였다. 오랫동안 괜찮은 수준의 수익률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낳는다. 그러니 닥치고 기다려라. 시간의 힘이, 복리의 힘이 너희를 부유케 할 것이다. 마치 복음 구절 같은 이 마지막 멘트. 시간의 힘이, 복리의 힘이 너희를 부유케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 문장을 듣고 정확히 이해하고 이 문장만 끝까지 머릿속에 기억하신 분이라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투자는 이미 성공하셨습니다. 우린 2030년 정상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자산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시절, 아님 이제 막 투자라는 세계에 발을 들이며 호기롭게 장기 투자를 시작했던 분들은 자신이 투자했던 자산이 급격히 하락하거나 본인의 예상과는 다른 흐름을 보이면 늘 초반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 빅세일이다, 빅세일. 감사한 마음으로 줍줍 하겠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걸 왜 파는 거죠?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텐데 안타깝네요. 덕분에 저렴하게 매수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대부분 가격의 하락을 반기는 반응이죠. 하지만 추가 하락이 더 나오면 반응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실탄 좀만 아껴놓을 걸. 더 싸게 살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이쯤 빠졌으면 이제 반등 각이잖아요. 전 오늘 대물량 들어갑니다. 근데 어떤 유튜브 영상 보니까 당분간 빠질 수도 있다는데요? 그래도 적립식으로 계속 사는 게 맞겠죠?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멘탈을 잡고는 있지만 조금씩 떨어지는 가격에 반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때쯤엔 슬슬 악재가 쏟아집니다. 대부분은 처음 들어봤던 내용들이라기보단 늘 그 자산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퍼드 같은 악성 내용들이죠. 그리고 그런 전형적인 악성 뉴스와 여론의 움직임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나름 마인드셋 되어 있는 투자자분들은 덤덤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며 참고 있죠. 그런데 모든 자산들이 마찬가지지만 단기적인 가격의 움직임은 예측할 수 없고 어디까지 내릴지 얼마나 걸릴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멘탈을 흔드는 추가적인 하락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카운트 펀치와도 같은 추가 급락은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내상을 주죠. 도대체 왜 이렇게 빠지는 거야? 아니, 뭐가 문제냐고. 이해가 안 가네? 어제 뭔 일 있었어? 아니, 이게 적당히 빠져야지.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 아니야? 투자자들의 이런 반응이 나올 때쯤 늘 등장하던 그 자산의 고질적인 악성 루머나 공격 포인트들은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가격이 오를 때나 적당히 조정받고 있을 때 오케이 하면서 넘겼던 내용들도 다시 한번 그 내용들을 곱씹어보면서 수만 가지 생각이 들게 되죠. 아, 내가 뭔가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완전히 잘못됐네. 와씨, 내가 뭔가 씌워서 큰 그림을 못 봤네. 이젠 변화를 인정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빠르게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자신의 지금까지의 행동과 그 자산에 대한 믿음의 근거들,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들까지 모두 다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고, 심지어 못마땅해지고 못 믿어워지고 당장이라도 던져버리고 싶고 꼴보기가 싫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상은 우리들에게만 생길까요? 늘 개미만 털리고 돈 없는 사람들만 당하듯이 또 이번에도 폭탄 돌리기 당한 걸까요? 만약 여러분이 제 채널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장기 투자를 다짐하고 오랫동안 보유하며 큰 규모의 자산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우리 모두의 투자에 대한 생각은 무언가의 영향을 받고 그 영향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즉, 장기 투자를 결정하고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었다면 무언가의 영향을 받은 거겠죠. 그게 제 채널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리포트나 분석 자료, 강의, 뉴스 등 다양한 정보들의 혼합체겠죠. 즉, 무언가 투자를 결정하게 될 때 우리가 정보의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장기 투자가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가격만이 아닌 가격에 반응한 누군가의 내용, 누군가의 기사, 누군가의 영상 등 수많은 신호들에 노출되며 스스로의 장기 투자 다짐이 흔들리고 깨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제가 좋아하는 모건하우저의 돈의 심리학에서는 너와 나는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챕터가 나옵니다. 이 챕터의 핵심 내용은 투자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나와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투자자로부터 신호를 읽는다는 거죠. 즉, 장기 투자를 다짐해놓고 단기 투자자의 뷰를 듣고 있다던가 단타치겠다던 사람이 30년 장기 투자자의 말을 듣는 건 자신의 투자 관점과 철학에 맞춰 움직이는 게임이 아닌 전혀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계에는 나쁜 개념이 하나 있다. 악의는 없어 보이지만 이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는 개념이다. 바로 자산에는 단일한 합리적인 가격이 있다라는 생각이다. 정작 투자자들은 서로 다른 목표와 시간 계획을 갖고 있는데도 말이다.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오늘 구글의 주가는 얼마여야 하는가? 그 답은 당신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 30년을 내다보고 있는가? 그렇다면 향후 30년간 구글의 예상 현금 흐름을 할인율로 할인하는 냉철한 분석이 들어가야 좋은 가격이라고 할 것이다. 10년 내에 현금화할 계획인가? 그렇다면 향후 10년간 기술업계의 잠재력과 구글의 경영진이 비전을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가격을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1년 내에 팔 생각인가? 그렇다면 구글의 현재 제품 판매 사이클과 약세장이 오지 않을지를 눈여겨봐라. 데이트레이더인가? 그렇다면 좋은 가격이 무슨 상관인가? 지금부터 점심시간 사이에 몇 달러를 쥐어짜내는 것은 어느 가격대에서든 벌어질 수 있다. 투자자들이 서로 다른 목표와 시간 계획을 갖고 있다면 누군가에게는 말도 안 돼 보이는 가격이 다른 사람에게는 합리적일 수 있다. 서로 눈여겨보는 요소가 다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책의 내용처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 자산을 무조건 장기적으로 보며 보유하진 않을 거고, 누군가는 그 자산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하루에도 수십 번 매매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할 거고, 또 다른 누군가는 단기적으로 투자할 돈이 생겼는데 뭐가 괜찮을까 하다가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투자했고, 적당히 오르면 팔 생각인 사람들도 있겠죠. 아예 그 자산이 거품이고 망할 거라고 보는 사람이라면 과감하게 쇼패팅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이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없이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성향과 시간 선호와 자산에 대한 가치 판단을 기준으로 각자 서로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자산에 투자한다고 해서 같은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아무리 그럴싸한 이야기더라도 나와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플레이 관점에서 하는 얘기를, 그 신호들을 듣고 그걸 자신의 게임에 적용시키면 자신의 플레이가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당연한 거죠. 50m 단거리 달리기 선수가 마라톤 선수처럼 긴 호흡으로 게임을 생각하고 움직이면 될까요? 마라톤 선수가 50m 달리기 선수의 초반 스퍼트를 연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엄연히 각자의 영역과 스타일이 다른 완전히 다른 게임이라는 걸 우리가 당연히 알듯이 투자라는 게임 안에서도 단타나 스윙 트레이딩, 유동성을 따라 움직이는 모멘텀 투자자와 10년 이상의 장기적 관점을 갖고 그 자산의 미래 비전을 바라보는 장기 투자자는 완전히 다른 종목인데, 장기 투자자가 자신의 자산에 대한 평가와 가치 판단에 대한 신호들을 단기 투자자나 모멘텀 투자자의 관점이나 단기적 실적 추이에 민감한 기관 투자자들의 분석 보고서나 자료들 보면서 끊임없이 매매를 유도하는 업자들이나 관련 방송 보면서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게임에 관련된 신호들을 언급하며 이건 큰 변화고 난리가 났다고 떠드는 걸 자신의 장기 투자 영역으로 가지고 와서 대입하면서 상황이 바뀌었고 펀더멘탈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면 이게 정말 우리들의 장기 투자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아무리 마라토너여도 50m 단거리 육상 선수의 초반 스퍼트를 무시하면 안 되고, 계주 선수들의 바톤 전달 스킬을 무시하면 안 되고, 허들을 뛰어넘는 노하우에 귀를 기울이면서 언제든 마라톤 중간에 상황이 바뀌면 적용시킬 생각을 해야 할까요? 아무리 상황이 바뀌고 변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게임이 주는 적용의 한계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받아들일 부분이 있고 참고할 부분이 있겠지만 같은 종목이 아닌데, 같은 종류의 게임이 아닌데 어떻게 그 사람들의 얘기에서 자신의 게임이 영향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육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당연히 이해가 되고 수긍되는 내용들도 투자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모두가 같은 투자라는 생각으로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특히 자신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하락장이 길어지는 구간에는 어김없이 자기의 귀에 와서 팍팍 꽂힌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돈의 심리학에서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내가 이 사실을 이해하는 데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 여기서 알아야 할 건 다음과 같다. 돈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나와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행동에 설득당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이 지금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 알면 놀랄 정도다. 돈을 투자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투자자라고 부른다. 마치 농구 선수들이 같은 규칙을 가지고 같은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깨달으면 내가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이 간단한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래전에 나는 이렇게 쓴 적이 있다. 나는 세상이 진짜 경제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고 낙관하는 수동적 투자자다. 나는 향후 30년간 바로 이러한 성장이 내 투자에도 쌓여갈 거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미션문을 써놓고 나면 관련 없는 모든 것, 이를테면 올해 시장 성적이 어땠는지, 내년에 경기 침체가 찾아올지 등은 내가 하는 게임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따라서 그런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되고 그에 설득당할 위험도 없게 된다. 여러분, 모건하우절이 스스로의 투자를 정의하고 그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동요하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게임을 유지하며 그것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것처럼, 모든 투자자는 어떤 투자를 하든 그 게임의 종류와 상관없이 자신의 투자에 대한 철학을 정확히 정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림 없이 자신만의 게임을 끝까지 진행하고 그 과정에 수많은 잡음들을 멀리하며 성공 투자를 완성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저와 같은 장기 투자자라면 이런 마인드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보는 뉴스 기사가 장기적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나요? 증권 시황 방송에서 장기적 관점을 말합니까? 부동산 시장 전망이라고 하면서 10년 후, 20년 후 변화를 말합니까? 적당히 매크로 변수 얘기하고 단기 시황 얘기하고 대응 방안 말하죠? 그럼 여론이라는 사람들의 생각은 장기적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까? 대부분 기사에서 나온 내용,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에 대한 생각, 얼마 전 발표됐던 내용들의 짜집기, 그런 대부분 단기적 관점과 현재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뉴스를 언급하면서 펀더멘탈을 논하죠. 이처럼 우리를 둘러싼 거의 대부분의 정보들은 먼 미래의 관점에 대한 장기 투자적 요소보단 단기적 시점, 길어봐야 중기적 관점이고,
그런 이야기가 클릭이 많이 되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돈이 되니까 그런 정보만 넘쳐나는 게 현실인데, 그런 현실 속에 전혀 다른 플레이의 신호들을, 그것도 단기적 가격 흐름이 안 좋은 시기에 계속 노출시키면서 듣고 있다면 과연 제대로 된 조언과 제대로 된 장기 투자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들의 현실에 흩어져 있는 아주 희소한 장기 투자적 정보나 조각난 정보들을 연결해서 장기 투자 인사이트를 만드는 현인들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접하면서 장기 투자의 철학을 배우고 그들의 사고법을 배우고 그들의 마인드를 익히면서 궁극적으로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완성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문장,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한다.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찾고 오랫동안 그 방향성에 자신의 자본과 시간, 에너지를 투입하라. 이런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는 장기 투자에 대한 마인드셋을 단어로 정의해서 돈의 심리학의 저자인 모고나우절이 한 것처럼 절대 흔들리지 않는 장기 투자 마인드셋을 완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기 투자는 믿음입니다. 마치 장기 투자는 장학생 선발 같은 거예요. 내가 장학재단 관리자고 가능성 높은 차세대 인재들을 선발해서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어린 학생들의 가능성을 다방면으로 보고 선발했다면 매년 시험 성적이 오르니 내리니 상승 추세니 하락 추세니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그 학생이 자신의 최대치를 향해 가며 자신이 그리고 말하는 큰 꿈을 조금씩 이루고 있는지를 봐야죠. 자신이 이루겠다던 목표,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장점, 포텐이 온전히 다 발현되고 있는지를 체크하며 그게 완성되는 그 미래 시점까지 오랫동안 지원금을 끊지 않고 기다려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적어도 장기 투자자로서 10년 이상의 미래를 그리는 투자자라면요. 그리고 저는 이 채널을 통해 최대한 많은 분들과 2030년의 위대한 순간을 함께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계속 같은 게임을 하고 있는 투자 동료들에게 우리의 게임에 도움이 되는 말들을 끝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지속적으로 동일한 메시지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돈의 심리학, 이 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이 문장, 닥치고 기다려라. 시간의 힘이, 복리의 힘이 너희를 부유케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